양평의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밤마다 울려 퍼지는 아기들의 울음소리. 백만장자 백동우의 쌍둥이 딸들은 출생 이후 단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과 보모들도 손을 들었고 모두가 이 아이들에게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호소에서 온 말 못하는 청소부 최은하가 저택에 도착합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녀가 아기들을 품에 안은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완벽한 고요함, 마치 아기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지만 은하의 주머니에 숨겨진 작은 브로치와 그녀의 슬픈 눈빛 속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침묵의 여인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쌍둥이들은 그녀에게만 반응하는 걸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그 장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과 가장 가난한 여인 사이의 벽일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진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심장이 알아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양평의 고요한 대저택은 매일 밤마다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유리와 눈으로 둘러싸인 이 웅장한 건물 안에서 백동우 회장의 쌍둥이 딸 미란과 미소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들의 어머니가 출산 중 사망한 그 순간부터 쌍둥이 아기들은 1시간 이상 잠들지 못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대저택의 집사장 김씨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이제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우는 건. 백동우는 침대 끝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43세의 그는 한국 최대 의료기기 회사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지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수면 부족으로 창백했고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그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러는 거야? 네가 필요한 걸까? 복도 끝에서 또 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백동우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이번이 그날 밤 6번째였다. 미란과 미소의 방에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기 전문 간호사 이정숙이 아이들을 달래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지금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숙은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 없는데도. 백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육아 전문가들이 이 집을 거쳐갔지만 아무도 쌍둥이들을 달랠 수 없었다. 마치 아이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좀 더 버텨주세요. 그가 말했다. 내일 새 도우미가 올 겁니다. 이정숙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일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 집에 온 지 일주일 만이었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백동우의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다. 집사장 김씨가 들어왔다. 회장님, 이정숙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백동우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아이들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요. 백동우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번이 4번째군요. 회장님, 새 청소부가 도착했습니다. 김씨가 화제를 바꾸었다. 최은하라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말을 못합니다. 번거립니다. 백동우는 김씨를 바라보았다. 말을 못한다고요? 네, 성남의 여성 보호소에서 왔습니다. 추천서는 좋았고 급여도 적게 요구해서 채용했습니다. 백동우는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날 오후 백동우는 복도를 지나가다 그녀를 처음 보았다. 최은하는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마른 체구에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고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백동우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최은하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말없는 고통, 내면에서 이미 너무 많이 외쳤던 사람의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백동우가 말했다. 최은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90도로 인사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백동우가 말했다. 그날 밤 저택은 다시 한번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백동우는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낯선 모습이 보였다. 최은하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빨래를 정리하러 들어온 것 같았지만 지금은 울고 있는 미소의 베개를 바로잡고 있었다. 갑자기 미소가 작은 팔을 뻗었다. 백동우는 최은하가 뒤로 물러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최은하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안아들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미소의 울음이 멈췄다. 완전히 멈췄다. 저택 전체가 갑자기 고요해졌다. 백동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최은하는 미소를 품에 안고 임에 부드럽게 입술을 댔다. 미소는 그녀의 품에 안겨 완전히 평화로워 보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옆 베개에서 울고 있던 미란도 울음을 멈추었다. 마치 자매가 서로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최은하는 조심스럽게 미란도 안아들었다. 두 아기는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들의 작은 입계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몇 분 후 두 아기 모두 깊은 잠에 빠졌다. 백동우는 문간에 서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었다. 평화였다. 그 자신도 이제는 알아보기 힘든 평화였다. 하지만 백동우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최은하가 살짝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브로치. 하얀 꽃이 그려진 오래된 브로치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에게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었다. 그날 밤 최은하는 작은 숙소방에서 조용히 울었다. 쌍둥이 아기들은 그녀의 품에 안겨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양평의 대저택에 아침이 밝았다. 햇빛이 하얀 눈 위에 반짝이며 따뜻한 빛을 방 안으로 쏟아부었다. 최은하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복도를 닦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었고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어젯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가정부 한 명이 다른 가정부에게 속삭였다. 그 아기들이 밤새도록 잠들어 있었어. 기적이야. 정말 기적. 최은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숨기는 가면이 되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은 그녀의 눈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눈은 쌍둥이들의 방을 향해 자꾸만 시선을 돌렸다. 최 씨, 김 집사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최은하는 놀라움에 걸레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백동우의 사무실은 2층 끝에 있었다. 최은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백동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은하가 들어가자 백동우는 책상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어젯밤의 놀라움이 아직 남아있었다. 앉으세요. 그가 소파를 가리켰다. 최은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에 백동우가 시작했다. 당신이 아이들을 달랬죠. 어떻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최은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종이와 연필을 가리켰다. 백동우는 이해하고 그녀에게 필기구를 건넸다. 최은하는 천천히 글자를 썼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기들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따뜻함 아마도. 백동우는 그녀의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부터 당신의 업무가 변경됩니다. 청소는 다른 사람이 맡고 당신은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괜찮겠습니까? 최은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글을 썼다. 전 훈련받지 않았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백동우가 말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날부터 최은하의 생활이 바뀌었다. 그녀는 쌍둥이들의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미란과 미소는 그녀를 보면 항상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품에서는 늘 평화롭게 잠들었다. 가정부들은 이런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의 자식들인 것 같아. 그들은 속삭였다. 하지만 아무도 백동우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백동우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는 자주 복도 끝에서 최은하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최은하는 쌍둥이들을 재우고 있었다. 그녀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공중에 그림을 그렸고 그녀의 눈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아기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듯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다. 백동우는 문간에 서서 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러운 소음이 저택을 뒤흔들었다. 어디 계십니까? 백동우 씨.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1층에서 울려 퍼졌다. 백동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고선자 여사. 백동우의 장모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왔다. 엄격한 종교인이자 철저한 가문의 수호자인 그녀는 현관에 서서 모피 코트를 벗고 있었다. 이 추운 날씨에 갑자기 오시다니 백동우가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내 손녀들이 보고 싶어서 왔지. 고선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지내니?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막 잠들었어요. 잠들었다고? 고선자의 눈이 커졌다.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잔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고선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백동우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 순간 최은하가 아이들의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계단 위에서 고선자를 보고 멈췄다. 두 여성의 시선이 마주쳤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저 여자는 누구지? 고선자가 물었다. 새로운 보모입니다. 최은하 씨예요. 보모? 고선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런 여자가 어떻게 보모야? 말도 못하는 여자가. 최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 순간 미소의 울음소리가 방에서 들려왔다. 내가 아이를 볼게. 고선자가 말하며 계단을 올라갔다. 백동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최은하도 조용히 뒤따랐다. 방에 들어가자 고선자는 울고 있는 미소를 안아들었다. 할머니가 왔어, 우리 예쁜 손녀. 하지만 미소는 계속 울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옆 베개에서 미란도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왜 이러니? 고선자가 당황해하며 말했다. 최은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고선자에게 아이를 달라는 손짓을 했다. 뭐? 네가 아이를 달래겠다고? 고선자가 비웃었다. 말도 못하는 주제에. 그러나 미소의 울음은 계속되었다. 백동우는 조용히 개입했다. 어머니, 한번 맡겨보세요. 고선자는 마지못해 미소를 최은혜에게 건넸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미소는 최은하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그쳤다. 최은하는 미란도 안아들었고 두 아기는 곧 평화롭게 되돌아갔다. 고선자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숨겨진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경멸이 아닌 깊은 두려움이 있었다. 최은혜에 대한 무언가가 그녀를 심하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고선자가 백동우에게 속삭였다. 이 여자 누구야?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새 보모예요. 말을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집안의 피를 돌볼 수 있어? 당장 해고해. 백동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제 집에서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날 밤 백동우는 침실에서 아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출산 직전,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그녀가 그의 손을 꼭 잡고 한 말.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직감을 따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피가 전부가 아니야. 그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했다. 최은하의 주머니에서 본 브로치. 그것은 마치 아내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아 보였다. 저택의 다른 한편
최은하는 조그만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브로치를 꺼내 달빛 아래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브로치가 백동우의 죽은 아내의 것과 동일한가? 왜 고선자는 최은하의 존재에 공포를 느끼는가? 최은하의 과거에는 어떤 악의에 관한 비밀이 있는가? 대저택의 정원에 은은한 달빛이 내리쬐는 밤이었다. 최은하는 쌍둥이 아기들의 방에서 나와 조용히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며 창문으로 보이는 눈 덮인 정원을 바라보았다. 양평의 겨울밤은 항상 고요했지만 오늘 밤은 평소보다 더 적막했다. 그녀의 방은 단출했다. 작은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창가에 놓인 오래된 의자가 전부였다. 은하는 문을 닫고 침대 위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고 조심스럽게 하얀 꽃 모양의 브로치를 꺼냈다. 달빛 아래에서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다. 은하는 브로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브로치 뒷면을 천천히 뒤집었다. 그곳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공중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다. 아름. 마치 누군가에게 속삭이듯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기도와도 같았다. 그녀는 매일 밤 같은 이름을 그렸고 같은 이름을 위해 울었다. 은하가 모르는 사이 백동우는 복도 끝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은하의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틈으로 그녀가 손가락으로 공중에 이름을 그리는 모습을 보았다. 동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의심, 호기심, 그리고 무언가 불안함. 다음 날 아침, 동우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최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와 자신의 죽은 아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검색 결과는 성남시에 있는 미혼모 보호소였다. 새 희망의 집이라는 그곳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위한 시설이었다. 동우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저는 백동우라고 합니다. 최은하라는 여성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입소자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녀가 언제 보호소에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는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록상으로는 최은하 씨가 작년에 몇 개월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네, 그녀는 출산했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동우의 눈이 커졌다. 작년. 그의 아내가 사망한 바로 그 시기였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전화를 끊은 후 동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때로는 피가 전부가 아니야.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록은 이상하게도 불완전했다. 최은하의 출산 이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단지 강제 입양 절차라는 짧은 메모만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한편 저택의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대저택의 주방에서 간호사 황미정은 다른 가정부들과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 벙거리 여자 이상해. 아이들이 그녀에게만 반응한다니까? 마치 자기 자식인 것처럼. 한 가정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기들이 그녀를 보면 금세 울음을 그친다니까. 정말 기이한 일이야. 미정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이 집에서 5년 동안 일해왔고 백동우의 아내가 건강했을 때부터 그녀를 돌봐왔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나타난 말 못하는 청소부가 모든 관심을 받고 있었다. 미정은 은하를 향한 질투심을 숨기지 못했다.
그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그날 오후 고선자 여사는 저택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미정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미정 씨, 그 청소부 여자에 대해 더 알아낸 것이 있나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부인, 그녀는 성남의 미혼모 보호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고선자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미혼모라고? 이런 집안에 그런 여자가 들어와서는 안 돼. 게다가 그녀는 회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가 그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선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이 일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미정 씨, 그 보호소에 직접 가보세요. 그리고 그녀의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인. 내일 당장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택은 다시 고요했다. 은하는 쌍둥이들을 재우고 있었다. 그녀는 아기들에게 소리 없는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공중에 그림을 그렸고 그녀의 눈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는 아름이라는 이름을 공중에 그렸다. 동우는 문간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은하가 매일 밤 같은 이름을 그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이름이 브로치 뒷면에 새겨진 이름과 같다는 것을 알아챘다. 다음 날 미정은 성남의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녀는 직원으로 위장하여 최은하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아기가 살아있다고요? 미정은 파일을 읽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기가 죽었다고 들었다는데 파일에 따르면 은하는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그 후의 기록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아이는 특별 입양 절차를 통해 입양되었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은에게는 아이가 출산 중 사망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이었다. 미정은 파일을 더 살펴보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가지 정보를 더 발견했다. 은하가 자신의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 아름. 미정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고선자에게 이 모든 정보를 전달했다. 고선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정보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특히 내 아들에게는. 하지만 부인, 왜죠? 고선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한편 동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아내의 유품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보석함을 열었고 그곳에서 하얀 꽃 모양의 브로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브로치의 뒷면에 새겨진 이름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아름. 아내가 왜 이 이름을 브로치에 새겼을까? 동우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왜 최은하가 같은 이름을 매일 밤 속삭이는 걸까? 동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서 은하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동우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왜 아름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녀와 자신의 아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바로 그때 고선자가 정원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은하를 노려보았고 그리고 갑자기 은하의 주머니에서 브로치를 빼앗았다. 이건 내 딸의 것이야. 고선자가 소리쳤다. 네가 어떻게 감히?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브로치를 되찾으려 했지만 고선자는 그것을 정원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알리케이터로 그것을 부셔버렸다. 은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녀의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다. 고선자는 그녀를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이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마.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일어나 쓰레기통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부서진 브로치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그것은 더 이상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소중했다. 동우는 창문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은하에게 그렇게 적대적인 것인가?
그날 밤 동우는 은하를 찾기 위해 저택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녀의 방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사라졌다. 단지 찢어진 종이 한 장만이 침대 위에 남겨져 있었다. 그 위에는 손으로 쓴 글씨로 아름 미안해 라고 적혀 있었다. 동우는 정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은하를 발견했다. 그녀는 눈 속에 웅크리고 있었고 부서진 브로치 조각들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추위로 떨리고 있었다. 동우는 재빨리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괜찮아요? 안으로 들어가요. 은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종이와 펜을 가리켰다. 동우는 주머니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썼다. 저는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아니요, 가지 마세요. 동우가 말했다. 아이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저도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은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다시 글자를 썼다.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동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저도 당신을 믿어요. 은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동우는 그녀를 부축하여 집 안으로 데려갔다. 바로 그때 미정이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우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다. 그것은 미정이 보호소에서 가져온 파일 복사본이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최은하, 출산, 아름. 동우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이는 강제 입양되었다. 파일에는 또 다른 정보가 있었다. 은하가 출산한 병원의 이름,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그곳은 동구의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하다 사망한 바로 그 병원이었다. 동구의 마음에 의심이 피어났다. 그는 아내의 죽음과 은하의 출산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왜 브로치에 적힌 이름과 은하가 공중에 그리는 이름이 같은가? 은하의 아이는 정말로 죽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진 것인가? 미정이 보호소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양평의 대저택 식당에서 고요했던 아침이 순식간에 폭풍으로 바뀌었다. 고선자 여사가 식탁을 내리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당장 그 여자를 내쫓아라. 당장.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고선자의 눈에는 분노를 넘어선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백동우는 차분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 그렇게 화가 나시는 건가요? 그 번거리 여자, 그녀는 미혼모야. 한 아이의 어미라고. 이런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집안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니? 동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이미 은하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그게 그녀를 내쫓을 이유가 되나요? 아이들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야 하는데요. 고선자는 격분했다. 그녀는 불결한 여자야.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봐.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동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어머니, 제 집에서 누구를 고용할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최은하 씨는 계속 이 집에서 일할 겁니다. 고선자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 여자는. 그녀는 말을 멈췄다. 마치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이 있는 것처럼. 동우는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선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알게 될 거야, 곧. 그리고 그때는 네가 스스로 그녀를 내쫓게 될 거야. 그녀는 격한 발걸음으로 식당을 나갔다. 동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천천히 정원을 덮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머니의 반응은 단순한 체면 문제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한편
은하는 쌍둥이들의 방에서 미란과 미소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작은 머리를 빗어주며 미소 짓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손길 아래에서 평화롭게 웃고 있었다. 은하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행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고선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동우는 계단을 올라 쌍둥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문간에 서서 은하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일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동우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최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우는 그녀에게 종이와 펜을 건넸다. 어머니가 당신에 대해 많이 화가 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계속 이 집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은하의 눈에 감사함이 어렸다. 그녀는 종이에 글자를 썼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동우는 미소를 지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좀 고집이 세실 뿐이죠.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 씨, 당신에게 아이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출산 중에 죽었어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동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우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피어나고 있었다. 미정이 가져온 파일에 따르면 은하의 아이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특별 입양 절차를 통해 입양되었다. 누군가가 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 미정이 방에 들어왔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온 서 선생님이라고 하십니다. 동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세브란스 병원에 연락을 취한 적이 있었다. 아내의 의료 기록과 출산 당시의 상황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우는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중년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서 선생님, 전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장. 그녀는 동우가 들어오자 일어서서 인사했다. 백동우 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가져온 편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건넸다. 이것은 제가 병원을 떠나기 전에 써둔 것입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를 대비해서요. 동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어떤 진실인가요? 서 선생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의 아내가 출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동우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백동우 씨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당신은 아마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겁니다. 당신의 아내가 출산할 당시 우리는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쌍둥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모유 이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유일한 적합한 모유 기증자를 통해서요. 동우는 숨을 멈췄다. 모유 이식 수술? 그는 계속 읽었다. 그 기증자의 모유는 쌍둥이들을 살렸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모유는 그들의 일부가 되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당신 아내의 혈액형과 쌍둥이들의 혈액형이 호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증자만이 유일하게 호환되는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혈액형과 아이들의 혈액형이 호환되지 않았다고? 그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더 알고 싶으시다면 두 번째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그 내용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동우는 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두 번째 페이지는 어디 있나요? 서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편지를 쓴 후 저는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두 번째 부분은 황미정 간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동우의 얼굴이 굳었다. 미정에게요? 왜죠? 그녀가 당신의 아내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고함 소리가 복돼서 들려왔다. 동우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고선자가 은하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네가 감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존재는 이 집안의 수치야. 은하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고선자는 그녀의 옷소매를 잡아 끌고 있었다. 동우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최 씨를 놓아주세요. 넌 모르잖아. 고선자가 외쳤다. 이 여자가 누군지 넌 몰라. 동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말씀해주세요. 최은하 씨가 누구입니까? 고선자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창녀의 딸이야. 그리고 그녀 자신도 미혼모야. 이런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집안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니? 동우는 조용히 물었다. 정말 그게 다입니까? 고선자는 고개를 돌렸다. 그럼 뭐가 더 있겠니?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동우는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무언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최 씨는 이 집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녀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선자는 분노에 차 동우를 노려보았다. 네가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그녀는 격한 발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동우는 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종이에 글자를 썼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여기 있으면... 동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당신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는 서 선생님에게 돌아갔다. 두 번째 페이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서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미정 간호사에게 물어보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미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했다. 황미정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세요. 잠시 후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님, 황미정 씨가 방금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고 합니다. 동우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녀가 가져간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은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그날 밤 동우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의 적대감, 미정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무엇보다 쌍둥이들과 은하 사이의 이상한 유대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동우는 아내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때로는 피가 전부가 아니야. 그 말의 의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내일 그는 직접 성남의 보호소를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은하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낼 것이다. 이른 아침 양평의 대저택은 아직 잠에 취해 있었다. 최은하는 조용히 자신의 작은 방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녀의 소지품은 많지 않았다. 낡은 옷 몇 벌,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부서진 브로치의 조각들. 그녀는 천천히 각 물건을 작은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녘의 희미한 빛이 정원의 눈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쌍둥이들의 방을 들여다보기 위해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미란과 미소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은하는 문간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공중에 사랑해라는 단어를 그렸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대저택을 나서려던 순간 은하는 정원 쪽에서 움직임을 발견했다. 고선자 여사가 혼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은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고선자는 니퍼로 브로치에 남은 조각들을 완전히 부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원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다. 은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 브로치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고선자가 떠난 후 쓰레기통으로 달려갔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브로치는 이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져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소중했다. 그 순간 백동우가 현관에 나타났다. 그는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은하를 발견한 그는 멈춰 섰다. 최 씨,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세요? 은하는 놀라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브로치 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동우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떠나려는 건가요? 은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글자를 썼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동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지 마세요.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당신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다시 글자를 썼다. 당신 어머니가 저를 싫어해요. 그리고 당신은 진실을 모르세요. 동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알려주세요. 무슨 진실인가요? 은하는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갈등이 교차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이 저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동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오늘 성남 보호소에 가볼 생각이에요. 당신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요.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급하게 글자를 썼다.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동우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알아야 해요. 제 아내의 마지막 말,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당신과 쌍둥이들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는 아기의 울음소리로 중단되었다. 미소가 깨어난 것이다. 은하는 즉시 아기의 방으로 향했다. 동우는 그녀를 따라갔다. 미소는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울고 있었다. 은하는 그녀를 안아들었고 즉시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미란도 곧 깨어났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은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동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저는 오늘 병원에도 가볼 겁니다. 아내가 출산했던 세브란스 병원에요. 두 번째 편지를 찾아야 해요. 은하는 아기들을 안고 있는 채로 동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 슬픔, 그리고 무언가, 희망. 동우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저택을 나섰다. 그는 먼저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기록실에서 그는 아내의 의료 기록을 요청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아 그는 출산 당시의 상세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록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아내의 혈액형은 AB형이었고 쌍둥이들은 O형이었다. 의학적으로 AB형 부모에게서 O형 아이가 태어날 수 없었다. 동우는 자신의 혈액형을 확인했다. A형. 그래도 O형 아이가 나올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동우는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백 씨,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유전적으로 말해서 당신과 부인 사이에서 O형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동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혈액형만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성 중 하나는 아이들이 생물학적으로 다른 부모의 아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다. 그는 성남 보호소로 향했다. 보호소에 도착한 동우는 원장을 만났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최은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입소자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장이 말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사망했고 지금 제 쌍둥이 딸들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하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씨는 작년에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했고 여아였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뭐죠? 아이는 특별 입양 절차를 통해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에게는 아이가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동우의 눈이 커졌다. 누가 그렇게 했죠? 원장은 망설였다. 저희 기록에는 고선자 여사의 지시로 입양이 진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우는 충격에 빠졌다. 그의 장모가 은하의 아이를 강제로 입양시켰다니, 그리고 은하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니. 그는 더 깊은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동우가 물었다. 최은하 씨가 지어준 이름은 아름이었습니다. 브로치에 새겨진 이름과 같았다. 동우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원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혹시 그 아이는 어디로 입양되었는지 아시나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선자 여사가 직접 처리했다고 나와 있어요. 동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보호소를 나왔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은하의 아이를 입양시켰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어머니는 그런 일을 했을까?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우는 병원에서 알게 된 사실과 보호소에서 들은 이야기를 연결 지으려 했다. 쌍둥이들의 혈액형이 부모와 맞지 않는다는 것, 은하의 아이가 특별 입양을 통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쌍둥이들이 은하에게 보이는 특별한 애착. 갑자기 한 가지 가능성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저택에 도착한 동우는 황급히 은하를 찾았다. 그녀는 정원에 있었다. 쌍둥이들을 안고 눈 속에서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최 씨, 동우가 불렀다. 은하는 돌아보았다. 동우의 표정을 보자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품에 안은 채 그를 기다렸다. 동우는 그녀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제가 알았어요. 모든 것을.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그를 바라보았다. 미란과 미소, 그들은 당신의 아이들이죠? 아름, 당신이 매일 밤 부르는 그 이름은 당신이 아이들에게 지어준 이름이었군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썼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동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 어머니가 당신의 아이들을 빼앗아 제 아내에게 준 거군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아이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당신은 우연히 이 집에 오게 된 거군요. 자신의 아이들이 여기 있는지도 모른 채. 은하는 다시 글자를 썼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안았을 때 제 심장이 알았어요. 제 몸이 알았어요. 그들이 제 아이들이라는 것을. 동우는 쌍둥이들을 바라보았다. 미란과 미소는 은하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은하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다. 이제 어떻게 하죠? 동우가 물었다. 은하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썼다. 당신이 결정해요. 당신은 그들의 아버지예요. 동우는 은하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아이들은 그의 딸들이었다. 그가 사랑하는 딸들. 그리고 은하는 그들의 진정한 어머니였다. 눈이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백동우와 최은하는 저택 서재에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정원을 덮고 있었고 벽난로의 불꽃이 방 안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두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쌍둥이들은 옆방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은하는 그들을 재운 후 동우의 요청으로 서재로 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동우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하는 종이와 펜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작년에 임신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저를 버렸어요. 저는 혼자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보호소로 갔어요. 동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하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 출산 날이 다가왔을 때 한 여성이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고선자 여사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 아이를 부유한 가정에 입양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글을 이어갔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출산 날 모든 것이 변했어요. 동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두 여자아이. 하지만 출산 후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의사는 아이들이 사망했다고 말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 깊어 보였다. 저는 무너졌어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고 그 후 보호소로 돌아갔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양평의 한 대저택에서 청소부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동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의 아이들을 다시 만났군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미란을 안았을 때 제 몸이 알았어요. 그리고 미소도 그들은 제 아이들이었어요. 제 심장이 바로 알아봤어요. 동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들은 그의 딸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또한 은하의 딸들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내가 불임이었다는 사실을 숨겼군요. 동우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으려 했고 은하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글자를 썼다. 제가 가야 할까요? 저는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의 딸들이에요. 저는 그저. 동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가지 마세요. 아이들은 당신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바로 그때 서재 문이 거칠게 열렸다. 고선자가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왔다. 네가 감히. 그녀가 은하를 향해 소리쳤다. 네가 내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동우는 일어서서 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니, 제가 모든 것을 알았어요. 당신이 최은하 씨의 아이들을 빼앗았다는 것을, 아내가 불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대리모를 통해 은밀히 아이를 얻으려 했다는 것을. 고선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에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녀가 외쳤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너를 위한 것이었어. 네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너에게 가문을 이을 아이를 주고 싶었을 뿐이야. 동우의 눈이 커졌다. 아내도 알고 있었다고요? 고선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녀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동의했어. 하지만 그녀는 출산 중에 너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어. 그러나 너무 늦었지. 동우는 충격에 빠졌다. 그의 아내도 이 계획에 동참했다니. 그는 이제 아내의 마지막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해했다. 때로는 피가 전부가 아니야. 그녀는 쌍둥이들이 생물학적으로 그녀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 했던 것이다. 은하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동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최은하 씨의 아이들을 빼앗고 그녀에게 아이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고선자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나는 그저 우리 가문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녀는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야. 그녀의 아이들은 여기서 너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은하 씨의 삶을 파괴했어요. 고선자는 은하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번거리야. 그녀가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니? 그들은 여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은하가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 목소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쉰 목소리였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거칠고 약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동우와 고선자는 충격에 빠져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번거리가 아닙니다. 은하가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힘겹게 발음했다. 저는 말하지 않기로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을 잃은 후로 고선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보았다. 네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강인했다. 제 아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빼앗아갔어요. 동우는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그녀가 이제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다시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 이제 충분해요. 동우가 말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야 해요. 고선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난 그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네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그녀도 알고 있었어. 우리는 대리모를 찾고 있었어. 그리고 최은하 씨를 선택했군요. 동우가 말했다. 고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건강했고 젊었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아이들을 낳은 후 사라질 것이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할 것이었어. 하지만 왜 그녀에게 아이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동우가 물었다. 고선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실수였어. 처음에는 그녀가 아이들을 포기하는데 동의할 것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어. 은하는 천천히 고선자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당신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은하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을 찾았어요. 동우는 은하의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도 그들의 아버지예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그들을 키울 수 있어요. 고선자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는 그녀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이 집에서? 네, 어머니. 동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은하 씨는 아이들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아버지고요.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키울 거예요. 고선자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야. 그녀는 방을 떠났다. 동우와 은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당신의 목소리가 돌아왔군요. 동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하도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말하니 이상해요. 아이들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동우가 말했다.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요. 두 사람은 쌍둥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미란과 미소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은하는 그들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는 당신의 진짜 엄마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동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아내의 마지막 말, 쌍둥이들과 은하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 그리고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다. 저택 창문 너머로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싹이 피어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양평의 대저택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백동우는 최은하를 더 이상 가정부나 보모가 아닌 쌍둥이들의 어머니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하를 위해 저택 안에 더 큰 방을 마련해 주었고 아이들의 방 바로 옆이었다. 하지만 은하는 여전히 자신의 위치에 대해 불안해했다. 그녀는 동구에게 종종 물었다. 정말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은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칠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동우는 항상 미소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당신은 아이들의 어머니예요. 당신은 이 집에 있어야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고선자 여사는 저택에서 나와 서울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떠나기 전 동우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너는 실수를 하고 있어. 그 여자는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야. 언젠가 너는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동우는 그의 결정에 확신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고 대신 은하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택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황미정이었다. 그녀는 사라진 후 처음으로 연락을 해왔다. 회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찾고 계신 두 번째 페이지요. 동우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디에 있나요?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설명할 것이 있어요. 동우는 즉시 동의했다. 그는 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저는 잠시 서울에 다녀와야 해요. 미정이 두 번째 페이지를 가지고 있대요. 은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신뢰할 수 없어요. 동우는 서울로 향했다.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카페에서 그는 미정을 만났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회장님. 미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동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 페이지는 어디 있나요? 미정은 천천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해요. 동우는 인내심을 갖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죠? 저는 당신의 아내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녀는 제게 친구였고 때로는 자매 같았어요. 그녀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눴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고선자 여사가 대리모를 찾았을 때 저는 그것이 당신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동의했어요. 그녀는 당신에게 아이를 선물하고 싶어 했거든요. 동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아내가 그토록 자신을 생각했다니. 하지만 출산이 다가오면서 그녀는 마음을 바꿨어요. 그녀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대리모의 아이들이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하지만 고선자 여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미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출산 당일 모든 것이 복잡해졌어요. 당신의 아내는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고 최은하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때 동우는 초조하게 그녀를 재촉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고선자 여사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는 최은에게 아이들이 죽었다고 말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당신의 아내에게 주어졌죠. 당신의 아내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쌍둥이들을 봤을 때 그저 기뻐했어요. 그녀는 끝까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동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던 것이다. 두 번째 페이지를 주세요. 동우가 말했다. 미정은 봉투를 건넸다.
동우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쌍둥이들의 생물학적 어머니는 최은하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불임이었고 고선자 여사의 주도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당신의 아내는 사망했습니다. 최은혜에게는 아이들이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당신의 친자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동우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 슬픔, 배신감.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평화로움도 느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왜 이제서야 이것을 저에게 주는 거죠? 동우가 물었다. 미정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최은하 씨, 그녀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그녀를 사랑하고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미정 씨.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는 카페를 나와 채 탔다. 그리고 양평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아내, 어머니, 은하, 그리고 무엇보다 쌍둥이들. 그들은 이제 그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 김 집사장이 급하게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쌍둥이들이 아프고 최 씨도 병원에 있습니다. 동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서운 일이죠. 아이들이 갑자기 고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의사를 불렀지만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최 씨도 그녀도 쓰러졌어요. 동우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다. 쌍둥이들과 은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병원에 도착하자 그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쌍둥이들이 있는 병실을 찾았다. 미란과 미소는 작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몸은 열로 뜨거웠다. 은하는 그들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창백해 보였지만 아이들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의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동우가 물었다. 은하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원인을 모른대요. 열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피곤해 보였다. 백씨, 아이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항생제도 효과가 없습니다. 동우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마치 아이들의 몸이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노년의 소아과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김 교수, 50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였다. 이 아이들을 좀 봐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교수는 쌍둥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은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머니인가요? 은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생물학적 어머니예요. 김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 이런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쌍둥이들에게서요. 때로는 아이들의 몸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동우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아이들에게는 약이 아니라 어머니가 필요한 겁니다. 김 교수가 말했다. 최 씨,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은하는 망설임 없이 미소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미란도. 그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장가였다. 은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천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믿을 수 없군요. 한 간호사가 중얼거렸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의학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성애죠. 동우는 은하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은하와 쌍둥이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다. 그것은 피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다. 병원 밖으로 소문이 퍼졌다.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신비로운 치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은하는 관심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동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할게요. 당신과 아이들은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쌍둥이들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의사들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김 교수는 알고 있었다. 그는 동우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특별합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병원을 떠나기 전 은하는 동우에게 물었다. 정말 저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동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당신은 그들의 어머니이고 저는 그들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함께 그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함께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양평의 대저택에는 봄이 찾아왔고 정원의 눈은 녹아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쌍둥이 미란과 미소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최은하는 테이블에 앉아 두 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훨씬 강해졌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미란아, 미소야, 아침 먹으러 내려와. 계단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소녀가 활기차게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이제 6살이 되었고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미라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미소는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겉모습은 달랐지만 눈빛만큼은 똑같았다. 그것은 은하의 눈빛이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 미소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행사인데? 은하가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장문 대회에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됐어. 미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주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 은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누구에 대해 썼는데?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다. 비밀이야. 시상식에 와서 직접 들어봐. 백동우가 부엌에 들어왔다. 그는 이제 49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는 은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이들이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은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문 대회에서 상을 받았대요. 오늘 시상식이 있대요. 동우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딸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가족은 함께 학교로 향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아침이었다. 학교 강당에는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은하와 동우는 앞줄에 자리를 잡았다.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전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장문대회의 수상자들을 발표하려 합니다. 특히 저학년 부문에서 놀라운 작품이 있었습니다. 백미란, 백미소 학생의 작품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란과 미소가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저희는 같은 사람에 대해 글을 썼어요. 미란이 말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미소가 이어받았다. 두 소녀가 함께 외쳤다. 최은아, 우리 엄마예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감동으로 입을 가렸다. 동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미란이 장문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는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살았대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첫 번째 말은 사랑해였대요. 미소가 이어받았다. 엄마는 우리가 아플 때 약보다 더 나은 치료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엄마의 품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안아줄 때 모든 아픔이 사라져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한숨이 들렸다. 몇몇 학부모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우리 엄마는 슈퍼히어로예요. 미란이 계속했다.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거든요. 엄마는 우리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렸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찾았을 때 엄마는 다시 살아났대요. 미소가 결론을 맺었다. 우리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강당 전체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은하는 이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단상으로 올라가 두 딸을 꼭 안아주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해, 내 소중한 딸들. 시상식이 끝난 후 가족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동우는 서재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다. 그것은 작은 상자였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선물이 필요하지.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복원된 브로치가 있었다. 고선자가 부셔버린 그 브로치였다. 동우는 그것을 은에게 건넸다. 복원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은하는 감동으로 브로치를 받아들었다. 하얀 꽃 모양의 브로치는 이제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브로치를 뒤집어 뒷면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여전히 아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은하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동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뒷면을 더 자세히 보세요. 은하는 다시 브로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름 아래에 새롭게 추가된 글자를 발견했다. 아름에게 나의 침묵의 어머니.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동우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미란과 미소의 진짜 이름은 아름이에요. 동우가 설명했다. 당신이 그들에게 지어준 이름이죠. 이제 그들은 그 이름을 알 권리가 있어요. 미란과 미소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브로치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진짜 이름이 아름이에요. 미란이 물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 너희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아름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야. 너희 둘 다 너무 아름다웠거든. 미소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그 이름이 좋아. 우리는 이제 미란과 미소가 아니라 아름이네. 동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희는 여전히 미란과 미소야. 하지만 이제 너희는 특별한 두 번째 이름을 가지게 된 거야. 아름이라는. 쌍둥이들은 기뻐하며 뛰어다녔다. 그들에게 이것은 마치 특별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은하는 브로치를 자신의 가슴에 달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침묵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두 딸의 어머니였고 한 가정의 중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아이들은 김 집사님이 돌봐줄 거예요. 은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계획인데요? 동우는 미소를 지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날 저녁 동우는 은하를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장소였다.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는 정말 아름답네요. 은하가 감탄했다. 동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하씨, 우리가 함께한 지 6년이 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내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지가 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은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저와? 동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당신과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요. 은하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동우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몇 달 후 한 작은 카페에서 은하는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보이지 않는 어머니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들을 찾기 위해 침묵 속에서 투쟁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였다. 은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진심으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그것은 누구를 향한 감사의 말이었을까? 아마도 그녀의 아이들을 되찾게 해준 운명에게, 그녀를 믿어준 동우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에게,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자신의 용기에게. 이제 은하의 삶은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그녀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 달린 브로치는 그녀가 걸어온 긴 여정의 증거였다. 최은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성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소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은하처럼 모든 것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백동우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의 세계를 뒤흔들더라도 올바른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에서 이런 순간이 옵니다. 편안한 거짓말과 불편한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모든 어머니들,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사랑을 위해 침묵을 깨는 모든 용기 있는 영혼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